재미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 두둥. 안녕하세요.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왕왕왕왕. 네? 그거 약간 실망하는 소리 아니에요? 곡이라서. 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세우이고요. 미장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스릴러와 무서운 걸 좋아하는 창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밌는 로맨스를 찾아 헤매는 꽁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먹는 콘텐츠를 좋아하는 칠봄입니다. 네, 이번 화의 인사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지 여쭤보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저희 녹음보다 좀 상황이 더 좋아졌기를 바라고 있는데, 저희는 이번 화도 비대면 화상 앱으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오디오가 살짝 안 좋을 수는 있는데 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맞아. 네, 조금씩 더 나아지려고요. 네. 저희가 돈을 많이 벌면 녹음 장비를 사서 할 수 있겠죠? 괜찮네요. 얼마나 벌어야 돼? 많이 10년 해야 될 것 같은데. 10년 뒤면은 개발될 것 같은데 재택으로 할 수 있는 녹음이. 네, 이번 화는 저희 4인 4색의 영업을 하는 화인데요. 이번 화 주제 또한 저희가 현 시국에 맞춰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미 지금 휴가철이 지나가고 있는데 휴가를 갔다 오신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고, 또 뭐 휴가는커녕 집에만 있어야 되는 분들도 되게 많고 한데, 좀 답답한 마음과 이런 뭐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은 회사 에어컨도 좀 그립고 뭐 이렇잖아요. 아닌데. 안 싫어요. 그래요? 네. 아무튼 네. 네, 그래서 집에 지금 오래 머물고 계신 분들을 위한 시원한 콘텐츠를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시원함의 기준은 좀 포괄적으로 잡아봤고요. 각자 좀 시원함의 정의가 좀 다르니까. 그래서 다들 무엇을 가져왔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어떤 종류의 시원함인지 간단히 얘기를 해볼까요? 너무 궁금해. 다들 시원함을 어떻게 정해내렸는지. 저는 가슴이 확 트이는, 눈과 귀가 확 트이는 시원함이 있는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뮤지컬 영화예요. 뮤지컬 네. 영화? 예. 꽁치는요? 흰 설원과 파란 바다가 펼쳐져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오. 시원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네요. 물이랑. 정말 보는 눈이랑. 내내 특히 초반 20분 동안 어이구 시원하다를 한 100번 외친 것 같습니다. 겨울왕국 아니야? 아닙니다. 아님 말고요. 아니구나. 저는 시원하다 못해 오줌을 지리는 영화입니다. 무서운 거 아니야? 오줌. 아니에요. 무서운 거 안 들고 왔어요. 제가 무서운 거 들고 오려다가. 근데 어떻게 오줌을 지려요? 공포는 아니에요. 아닌데 지려. 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약간 꽁치랑 겨뤄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광활한 자연이 있고, 그러니까 시원한 바람을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가져왔습니다.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이라도 내용이 많이 다를 테니까요. 그렇죠.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지금 오줌 지리는 걸 마지막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줌 어떻게 지린다는 거지? 아니, 오줌 미리 싸면 안 돼. 그래, 미리 싸자. 아니, 근데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리는 시원함인데 왜 오줌을 싸죠? 답답한 마음인가요? 너무 오줌에 거기 방구석에 있는 사람에게 맞아. 시원한 거 아닌가요? 맞아. 오줌을 지리면 시원하지 뭐. 아니, 소변 보면 시원하죠. 아니, 소변 오줌에- 봐서 시원한. 네, 너무 소변 봐서 집중하지 시원한 맙시다. 시원함. 그것도 시원하죠. 화장실에서 시원하죠. 제가 들고 온 배설의 영화도- 시원함. 배설의 시원함. 아니야. 제가 들고 온 영화도요. 그 자연이 엄청 나와요. 그 광활한 약간 배설의 시원함. 옛날 옛적에 약간 그 개발 덜 된 진짜 그 광활한 야, 설원과 막 자연과 이런 게 나오고 실사로 나와요. 이게 다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다들 막 자연 막 이런 걸 들고 온 것 같아요. 역시 맞아. 시원함 하면 자연이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자연이 좋아. 순서를 어떻게 하지? 꽁치가 첫 뭐라고? 번째로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칠봄이 한 다음에 세 번째 제가 하고 마지막으로 지리면 된다. 네, 시작해 보시죠.
네, 제가 오늘 소개할 영화는 해피피트입니다. 혹시 오. 보셨나요? 해피피트? 안 봤어요. 펭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새우만 보셨나요? 네. 아니요, 보지는 않았는데 되게 유명해가지고. 일단 이 영화는 2006년 영화예요. 이 영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특히 초반 20분에 그냥 진짜 입 딱 벌리고 어우 시원해. 아이 귀여워. 요거 두 마디를 계속 반복하면서 감탄을 하는 그런 영화예요. 배경이 남극인데 흰 눈과 파란 바다 그리고 거기서 사는 펭귄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약간 치트키네, 주위에 치트키. 맞아요. 귀엽다. 펭귄 치트키. 애니메이션의 그 퀄리티도 되게 좋아서 펭귄들의 그 털들이 뽀송뽀송한 털들이 막 되게 막 실감나게 잘 표현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귀엽고요. 파란 그 남극의 바다, 얼음 바다물 안에 들어가서 막 펭귄들이 거의 에어쇼를 막 펼치듯이 수영을 막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보면 진짜 약간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함이 있는데 주의할 점은 오늘은 제가 로맨스 담당이라는 걸 잊어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사랑이 없어요? 펭귄은 사랑 안 하나요? 아니 웃긴 게 이게 왓챠에도 있고 넷플릭스에도 있어요. 네. 근데 왓챠에 이 영화가 로맨스로 분류돼 있거든요. 네? 왜죠? 잘못 분류했는데? 그게 너무 웃겨. 펭귄들이 짝짓기를 하나요? 맞습니다. 어머. 그래서 이 로맨스를 어머. 살짝 기대하고 눌러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나서의 감상은 절대로 로맨스를 왜 그렇게 기대하고 불렸을까? 보면 안 돼. 절대 안 되고요. 심지어 심지어 제가 보기에는 로맨스 담당의 어떤 마음으로는 로맨스 관련해서는 아주 꽝입니다. 약간 감독이 센스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화의 재미 포인트는 무지막지한 엄청난 제작진과 출연진이 싹 뭉쳐서 무려 2006년에 친환경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친환경이에요? 친환경이에요, 내용이. 그리고 감독이 누구냐면 두구두구두구 무려 매드맥스의 그 조지 밀러입니다. 아, 맞아. 나 이 얘기 들었어. 우와. 매드맥스 감독이 왜 그걸 빙하를 다 깨면서 이렇게 가나요? 게다가 이 성우들이 또 어마어마시해요. 그 주인공 펭귄이 있는데 이 주인공 펭귄은 일라이저 우드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이 주인공 반지의 제왕. 펭귄의 맞아요. 그리고 여자친구는 브리트니 머피. 그리고 이 주인공의 부모님이 나오는데 부모님은 휴 잭맨과 니콜 키드먼입니다. 다 펭귄인 거죠? 네, 전부 다 모조리 다 펭귄들이고 귀여워, 다 귀엽겠다. 펭귄이래. 얘네들이 황제 펭귄이에요. 황제 아. 펭귄이라서 황제 펭귄들 근처에 또 살고 있는 다른 종류의 펭귄들, 약간 좀 키 작은 펭귄들도 나오고 그 물범들도 나오고 고래도 나오고 뭐 코끼리 바다사자 이런 애들도 나와요. 근데 대체로는 펭귄들이 이제 이야기를 끌어나가고 있고요. 좀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주인공의 황제 펭귄이 실제 황제 펭귄들도 짝짓기를 할 때 각 개체마다 그 고유의 노래를 부른대요. 그래서 그 자기의 어떤 노래를 불러서 짝을 짓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에 약간 착안을 해서 이 영화가 시작이 돼요. 영화가 짠 시작을 하면 첫 장면이 그 아주 멋있는 남극의 어떤 쫙 펼쳐진 설원 위에서 펭귄이 두 마리가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노래가 너무 쓸데없이 고퀄리티예요. 노래가 너무너무 좋고 약간 거의 약간 아주 웅장한 거의 콘서트를 보는 그런 느낌인 건데 남자 펭귄 맨피스랑 여자 펭귄 노마진이 하트송을 부르면서 짝짓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얘가 이제 슈잭맨과 니콜 키드먼인데 둘이 아주 멋들어지게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둘이서 짝이 되어서 알을 낳아요. 이 알을 이제 아빠들이 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펭귄들은 알을 품고 있고 그 사이에 엄마 펭귄들은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거든요. 근데 이 아빠 펭귄들이 매서운 그 남극의 바람을 막 결연하게 맞서 싸우면서 노래를 막 웅장하게 부르면서 알을 품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앞불싸 노래를 이렇게 불러? 뮤지컬 거의 영화예요? 약간 뮤지컬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노래가 계속 귀엽겠다.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펭귄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짝짓기도 하고 오로지 그 노래를 부르는 것만이 이 황제 펭귄들의 어떤 지상 과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항상 노래를 부르는데 알을 품던 아빠 멤피스가 잠깐 알을 놓치고 말아요. 막 바람을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서 굴러가던 알을 잡아가지고 이제 다시 품어서 알을 부화를 시키기는 하는데 이 알이 한번 놓쳐서 그런지 부화도 조금 늦게 되고 애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탭댄스를 추는 거예요. 난놈이네, 난놈. 약간 거세 같은. 발을 막 두두두두두 이렇게 막 굴르면서 태어났어. 뭐야? 근데 펭귄들은 아무도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이 황제 펭귄들은. 뭐야, 너무 귀여워. 그래서 이상한 애가 태어났다 이러면서 막 걱정을 막 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제 주인공 멈블인데 이 멈블이 자라면서도 이 탭댄스 추는 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신만 나면 탭댄스를 쳐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 황제 펭귄 패밀리는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조금 커가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가는데 애들한테 노래를 가르치거든요. 하트송을 이제 가르쳐요. 너네도 짝을 지어야 되니까 하트송을 불러야 돼. 이러면 하트송을 가르치는데 우리 멈블은 하트송을 못 부르는 거예요. 음치예요? 맞아요. 음치예요. 이런 것도 멈블이네.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 그 소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친구들이 다 충격을 받고 부모님도 불려가요. 애가 노래를 못한다고. 그래서 불려가서 약간 문제야? 그러니까 약간 좀 덜 떨어진 아이처럼 약간 낙인 찍혀버려요. 근데 그래도 우리 멈블은 탭댄스라는 그런 자기만의 어떤 재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항상 탭댄스를 막 추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얘가 이제 나중에 짝짓기를 할 때쯤이 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글로리아라는 펭귄한테 고백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노래를 못하니까 실패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픔을 딛고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헤매던 와중에 그 키 작은 펭귄 무리들을 만나서 친구들이 생기고 그 목이나 이런 데에 이상한 플라스틱 같은 게 끼인 애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갈매기였는데 그 갈매기가 나는 외계인을 만나봤다 이러면서 왜 우리 인간들이 외계인 만나본 사람들 막 증언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갈매기가 나는 외계인을 만나봤다. 이게 그 증거다 이러면서 인간한테 이렇게 받아온 발 추적기 같은 거를 보여줘요. 그리고 또 그 작은 펭귄 마을에서 플라스틱 같은 거를 목에 낀 플라스틱 쓰레기예요. 플라스틱 쓰레기를 목에 낀 펭귄을 만나가지고 근데 이 펭귄이 이 플라스틱을 부적처럼 막 자랑을 하면서 막 광신도를 막 이끄는 교주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 멈블이 뭔가 이상하다.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닌 것 같다. 이 얼음 너머에는 외계인이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다가 이 우리의 멈블이 노래를 못 부르니까 자꾸 탭댄스를 추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못마땅하게 보고 있던 어르신들이 있어요. 펭귄 어르신들이 얘를 되게 미워하면서 네가 탭댄스를 쳐가지고 우리가 결국에는 되게 큰 재앙이 올 것 같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멈블이. 나는 탭댄스를 췄을 뿐인데 왜 나보고 뭐라고 하냐. 사실 외계인이라는 게 있다. 우리가 지금 물고기를 많이 못 잡고 있는데 우리가 물고기를 못 잡는 이유를 외계인들은 알 수도 있다. 내가 외계인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엽다. 인간이 미안해. 그래서 멈블이 이 키 작은 펭귄 친구들을 데리고 외계인을 만나러 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영화의 끝부분에 가면 인간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약간 뒤로 갈수록 되게 재밌어지는데 이 멈블이 외계인과 만나서 펭귄들의 먹이인 물고기가 줄어드는 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는 게 되게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약간 뭉클할 정도예요. 약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되게 재밌고 약간 조지 밀러가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든 이유가 이런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해피팩트 검색해봤는데 죄다 그 댄스 추는 GIF만 나와요. 검색해봐야지. 진짜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특히 멈블이 다른 황제 펭귄들이랑은 다르게 그 아기 때 뽀송뽀송했던 털이 어른 돼서도 있거든요. 너무 뽀송뽀송해. 너무 귀엽다. 어떡해.
아니 브래드 피트랑 맷 데이먼도 나오는데 크릴 새우로 나온대요. 미쳤다. 약간 환경 이슈에 관심 있는 배우들이 약간 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영화 보다 보면 중간에 멈블이 잡혀가서 동물원에 들어가는 게 나와요. 그 동물원 남극처럼 꾸며놓은 작은 그 우리 안에 멈블이 이렇게 있거든요. 너무 마음 아파. 거기 이제 막 그 남극처럼 보이지만 나 가려고 하면 벽이고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데 마음껏 수영하지 못하고 벽에 부딪혀서 튕겨나오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정말 미쳐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표현이 됐어요. 멈블이 실제로 처음에는 약간 어리둥절해하고 힘들어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던져주는 먹이를 주워 먹으면서 정신줄을 놓거든요. 뭐 그런 게 되게 표현이 잘 됐어요. 그냥 엄청 막 재밌고 귀엽기만 한 영화는 아니군요. 네, 맞아요. 되게 문제의식이 날카로운 애니메이션이더라고요. 제가 가져온 거는 맘마미아예요. 이거 다들 맘마미아 보셨나요? 네. 네. 다 봤구나. 안 봤어요. 아 진짜? 그거 한번 봐보세요. 좋아요. 이게 그 2008년 영화고 오래됐어요. 그래서 뭐 보신 분들도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왓챠에 있습니다. 이게 뭐 아시다시피 그 전설적인 그룹인 아바의 음악을 그 뮤지컬로 한 거를 영화화한 그런 재밌는 영화 뮤지컬 영화인데요. 줄거리부터 뭐 시원하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 배경이에요. 그리스 칼로라이리 섬이라는 되게 예쁘고 시원하고 막 약간 산토리니보다 더 아기자기한 그런 섬에 사는 주인공 소피가 있어요. 그 소피가 태어나서 평생 거기에서 나고 자랐는데 스카이라는 남자 주인공이랑 곧 결혼을 하는 거죠. 근데 결혼을 이제 앞두고 엄마의 다이어리를 우연히 봤는데 평생 모르고 살았던 아버지의 정체의 어떤 그런 근거들을 그 다이어리에서 본 거예요. 내 아빠가 누구일까? 라면서 찾는 건데 그게 한 명이 아니라 3명인 거예요. 아빠의 그 후보가. 그래서 그 3명 중에 진짜 나의 생물학적 아빠는 누구인지 결혼식에 초대를 해가지고 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콜린 퍼스가 나와가지고 제가 보게 됐는데 그 아빠 후보 3명을 말씀을 해드리면 콜린 퍼스가 연기한 해리는 영국 신사고 안정적인 걸 되게 좋아하는데 말로만 되게 자기는 락을 좋아하고 즉흥적인 걸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고 소피의 엄마와는 파리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연애를 하는데 이게 스폰가? 알고 보니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을 좋아하는 게 아닌 걸로. 그럼 탈락됐네요 벌써. 소피 엄마랑 약간 사랑을 나눴죠. 사랑을 나눴지만 그 이후에 자기가 게임을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랑을 나눴어요. 3명 다. 그냥 뭐 정서적으로만 그렇게 국감한 건 아닙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빌리라는 분은 스웨덴의 모험가이자 작가인데 자유분방한 그런 면이 있지만 되게 무책임하죠. 그만큼. 그래서 다음에 소개할 샘이라는 사람과 소피 엄마와의 그런 사랑에서 소피의 엄마 도나가 상처를 입은 거를 치유를 해주는 그런 남자고요. 샘은 소피의 엄마가 진심으로 사랑을 했던 사람인데 섬에서 처음으로 그 도나와 샘이 만났는데 사실 그 샘이라는 남자에게는 약혼녀가 있었던 거예요. 육지에. 그래가지고 소피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었죠. 그래서 그 나쁜 놈이고요. 그래서 이 3명 중에 과연 소피의 아빠는 누구일까 노래를 부르면서 알아보는 그런 영화고 과연 소피는 아빠를 찾아서 그 아빠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입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를 찾아 헤매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계속 노래를 하고 그 그리스 바다 풍경으로 계속 노래를 해가지고 되게 흥겹고요. 뭐 2018년에 2편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또 도나의 자세한 그 3명과의 연애사가 나오니까 그것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그리스 배경으로 한 그 시원한 바다가 다 CG래요. 아, 진짜? 네, 저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그게 로케로 찍은 게 아니라 풍경을 일단 다 찍어오고
그거를 그냥 배우들이 스튜디오에서 연기하고 그걸 다 뒤에 이렇게 깔아주는 합성하는 걸 했대요. 아마 뭐 그리스를 못 가서 그런가? 그때 당시에는 그게 더 싸게 먹혔나? 아무튼 뭐 그랬겠죠. 네, 그래서 그걸 안 보고 보면은 되게 진짜 같은데 스튜디오에서 연기하는 그런 스틸컷을 보다가 갑자기 그걸 보면 약간 좀 놀라운 그런 장면인데 아무튼 되게 시원해 보이는데 거기가 스튜디오래요. 그래서 놀랐고요. 되게 충격적이야.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야. 중간중간에 되게 그리스 그 장소 안에서 찍은 것 같은 컷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건 세트인가 보네, 그러면? 맞아. 거기만 세트고 그 뒤에 진짜 광활한 풍경들과 이런 하늘, 바다는 다 CG라고 합니다. 세상에 나. 충격적이지만 그래도 되게 시원하고요. 그리고 이게 노래가 되게 유명한 노래가 나오니까 좋아요. 그래서 엄마랑 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재밌는 영화고 제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그 OST가 댄싱 퀸인데 뭐 워낙 유명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뛰쳐나와가지고 춤추면서 노래 부르고 되게 즐겨요. 근데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노래방도 못 가는데 거기서 마스크도 안 끼고 이 광활한 바다에서 막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걸 춤추는 모습이 너무 시원하고 와 우리는 앞으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한심한다. 맞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게 아름다워가지고 눈물이 나는 그런 장면. 저 질문 있어요. 뭐요? 실범 혹시 맘마미아 보고 울었어요? 왜? 맘마미아가 안 운 사람 있어? 아니 이분은 안 울었나? 아무튼 창만은 안 울었나? 울지 않았어요? 저 울었어요. 네. 어디서 울었어요? 몰라 어디서 울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원도 울고 저는 투도 울었어요. 맞아. 저는 원에서 그 딸을 이제 보내면서 우리 딸 착한 딸 되게 잘 컸는데 어느새 이렇게 결혼을 하네라는 그 Sleeping Through My Fingers라는 영어 그런 OST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좀 한 번 더 울었고 그 맘마미아 2에서는 댄싱 퀸 그 아까 막 전체 다 나와가지고 춤추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맞아. 신나 보이는 그 모습에 좀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맞아. 되게 나랑 통한다. 실버. 너무 아름다워서 울었어요, 저도. 너무 아름다워. 맘마미아 원투가 슬퍼서 운 게 아니라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나네? 이런 영화였어. 그래서 저 그 배경이 되는 크로아티아의 뭐 어디래요. 그래서 거기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못 가는구나. 에이씨,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콜린 퍼스를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실 가져왔는데 이게 2008년에 나오고 2탄이 2018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콜린 퍼스가 원래 영화에서 뭐 킹스맨도 그렇고 되게 신사적으로 영국 신사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영국 신사지만 반짝이 나팔 바지를 입고 춤을 추고 막 노래 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귀엽고 되게 뜨악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는 게 재밌는데 이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10년마다 콜린 퍼스에게 허락되는 마약이 맘마미아라고 막 사람들이 막 난리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콜린 퍼스의 귀여운 모습을 보는 것도 재밌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런 시원한 뭐 해변과 탁 트인 풍경과 더불어서 신나는 음악과 의상 볼거리가 가득한 그런 영화를 한번 보시는 건 어떨지 하고 가져와 봤습니다. 아니 CG인 게 충격이네. 근데 그 대서양 가고 싶다. 그 광활한 대서양. 지중해 이런 해 완전 쨍하고 막 다들 약간 평선이 저 멀리 있고 막 그 왼쪽과 오른쪽에 한눈에 안 들어오는 그 넓은 유럽 바다. 진짜. 갈 수 있을까? 진짜 작년에 갈걸. 다들 한숨만 쉬고 있어. 지금 집에 파란색이 없어요. 저희 집에 그냥 슬프네. 썩은 아이보리색들밖에 없고. 지금 한강도 못 나가는데 뭐. 그러네. 노래라도 들읍시다. 그래 간접 경험 빡세게 할 수 있겠네. 근데 이 영화 봤을 때 노래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서 한동안 재생 목록 음악 재생 목록에 계속 아바 노래가 계속 있었어요. 아바 최고야. 진짜 최고야. 집구석에서 집구석에서 저희와 파케를 들으시면서 그냥 집구석이라뇨. 방구석 아니 방구석에서 방구석이랑 집구석이랑 똑같나? 아무튼 이번은 제가 한번 영업해보겠습니다. 뭔데요? 저는 드래곤 길들이기 시리즈예요.
네, 뭐 이거는 이게 많이들 시원한가 근데? 이거 시원해요. 진짜 시원해요. 왜 시원하지? 이게 보신 분들은 다 진짜 공감하실 거고 안 보신 분들도 진짜 이거는 믿고 한번 보시면 정말 괜찮을 겁니다. 드래곤 길들이기가 지금 3가 2019년에 이제 개봉을 해서 시리즈 마지막으로 끝이 났고요. 드림웍스의 3D 애니메이션이에요. 네. 이게 2010년에 이제 첫 편이 나와가지고 이제 엄청 흥행에 성공해서 3편까지 나오게 된 거고 지금 이게 넷플릭스에 있는데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원래 1편, 3편은 지금 넷플릭스에 있거든요. 근데 2편이 있었다가 내려갔어. 2편을 제가 넷플릭스로 봤는데 내려가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안타깝다. 그래서 1편을 일단 보신 다음에 2편 뭐 요새는 많이 딴 데서도 볼 수 있으니까요. 뭐 저렴한 가격으로.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다시 넷플로 와서 3편 마무리를 하면 완벽하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넷플릭스에 인기가 좋다 보니까 TV 시리즈도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완전 이제 키즈 콘텐츠인 것 같고 이게 영화 퀄리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영화 시리즈만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주거리는 단순해요. 그냥 그 소년의 성장담이고 용이 등장하는 판타지인데 약간 바이킹족 어떤 작은 마을 얘기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대대로 용이랑 싸워왔어. 인간과 그 용이. 그냥 그런 역사가 있는 설정이고 주인공 친구가 되는 얘기예요? 그쵸. 되게 심플해요. 아, 길들여서 친구가 되는구나. 그쵸. 그 주인공 이름이 히컵이에요. 히컵이 그 왜 서양에서 짤꾹질하는 그 소리를 그대로 이제 히컵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약간 좀 연약해 보이는 소년인데 귀엽다. 원래 그 바이킹족이라고 하면 되게 거칠고 막 우락부락하고 막 이런 걸로 다 이미지를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아요. 용을 죽이기 위한. 그리고 히컵도 받기는 하는데 얘는 이제 관심이 없는 거지. 그냥 막 도구 만들고 뭐 발명하고 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고 약간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의 소년이에요. 근데 또 얘가 그 마을의 족장의 아들인 거야. 그 족장님은 엄청나게 막 몸도 막 거대하고 막 용기도 엄청 나니까 막 족장도 됐겠죠? 되게 막 목소리도 막 우렁차고 막 이래. 되게 안 어울리는 부자인데 이제 약간 이런 이야기 시작에 되게 어울리는 설정이긴 하죠. 히컵이라는 아이가 이 마을에서 살짝 이제 못 어울린다긴 좀 그렇고 이제 주류로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되게 희귀한 종류의 용을 이제 자기가 만나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 용도 약간 어리고 좀 다쳐가지고 히컵이 좀 도와주면서 약간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이런 세계관이나 둘이 뭐 신뢰를 얻기 전까지의 과정이 지나고 이제 히컵이 드디어 이제 그러니까 용의 이름은 투슬리스예요. 이빨이 없는 용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둘 다 약간 뭔가 부족하고 귀여운 그런 딸꾹질과 이빨 없음. 그쵸? 걔네가 둘이 만나서 한번 비행을 하는 순간 이제 시각적인 상쾌함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약간 알라딘에서 그 카페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투슬리스가 얘가 다친 게 딴 게 아니라 날개를 다쳐가지고 못 날아요, 혼자. 그래서 히컵이 약간 도구 같은 걸 만들어서 걔가 직접 운전을 하면서 이제 둘이 같이 날 수 있는 이제 설정인데 막 그렇게 되게 고군분투하면서 되게 잘 날게 되는 순간이 되면서 이제 확 시선도 마을이나 뭐 작은 숲 이런 데서 벗어나가지고 막 엄청 강활한 바다 있잖아요. 그 지평선만 보이는 그런 바다. 이런 식으로 엄청 시야가 엄청 넓어지면서 이제 확 몰입이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연을 못 본 지가 오래됐다 보니까 그거 지금 보면은 진짜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온 건데 그래서 1편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친구가 되면서 함께 성장을 하고 또 그 인간하고 용이 서로 싸워왔던 역사도 이제 막 서로 잘 해가지고 같이 어울려 사는 그런 엔딩을 맞이해요. 사실 스포할 게 없는 굉장히 이제 무난한 스토리인데 2편에서는 히컵이 좀 청년이 되고 투슬리스도 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친해질 용들과 이제 잘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이제 모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발견하고 새로운 용도 나오고 그리고 3편 가서는 이제 완전 장성해. 그래서 완전 이제 가족을 꾸릴 수 있을 수준의 이제 장성한 애들이 돼가지고 더 또 새로운 모험이라기 뭐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스토리도 나오기도 하고 단순하다고는 했지만 되게 스토리가 나쁘지 않아요. 되게 웰메이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일단 이 주제에 맞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아까 말했던 그 용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건데 일단 이 용이 날면 너무 시원해. 이게 자연이다 보니까 바이킹족들이 약간 바다 근처에서 대충 막 돌 같은 데 막 집 지어놓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자연이 함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서 용들이 날고 특히 1편에서 용을 타거나 2편 이후로는 완전히 이제 무슨 탈 것이 됐어. 용이 배를 안 타 사람들이 다 용을 타. 그러니까 시선 자체가 다 약간 비행하는 개인 비행기를 타고 비행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런 화면들이. 그 용들이 엄청 빠르다 보니까 그 스피드와 그 너무 좋아. 그래서 약간 하늘의 시원함이구나. 그쵸, 바람을 느끼면서 약간 게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경주하는 시야 느낌이잖아요. 비행기. 네, 맞아요. 맞아. 그리고 막 자연 그런 지형들 막 요리조리 막 피하면서 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상쾌함을 안겨줬었고 이게 보다 보면은 아 나도 한번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맞아. 근데 우리가 이런 뭐 용은 당연히 없고 어딘 뭐 탈 것도 사실 이런 스피드감을 느끼는 건 못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진짜 판타지 애니메이션 보는 맛이 되게 좋은 그런 설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가 그 사람들이 새롭게 모험을 떠나거나 새로운 용들을 만나거나 하는 장면들이 이제 스토리가 차곡차곡 쌓이는데, 그러니까 용들 같은 경우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강아지 같은 정말 반려동물 같은 용도 있고, 아니면 진짜 거의 집 산만한 용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시선이나 공간감이 엄청난 거야. 그 자연과 어우러져서 그 약간 고질라 같은 느낌의 용도 나오는데 그런 애들이 한번 약간 뭐 불 쏘고 이러면은 막 물 미친 듯이 쓰나미처럼 막 몰려오고 막 이러니까 거기서 약간 괴수물 같은 거 볼 때 느끼는 그 약간 뭐라 해야지 카타르시스 그런 것도 저는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자연도 이게 3D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진짜 환상적으로 꾸며놨거든요. 특히 저는 3편 영화에서 보면서 막 이렇게 눈뽕을 맞고 나왔는데 3편 그 아름다운 모습을 꼭 같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3편이 끝이에요? 아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원래 3D 안경을 쓰고 볼 수 있는 오, 대박.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을 원래 극장에서 3D 안경 쓰고 봤거든요. 그때 제가 약간 컬처 쇼크 받았어요. 되게 2010년이면 되게 어렸을 때니까 그때 아직 3D 영화가 그렇게 막 엄청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어. 근데 거기서 갑자기 막 엄청난 공간감이 밀려오니까 특히 막 날아다니고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완전 정신을 못 차린 거야. 눈뽕 맞아가지고. 그래서 넷플릭스에서는 3D 기능이 없지 않나요? 없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된다면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 보고 싶다 3D로. 그쵸. 저도 봤어요. 1편. 3D로? 3D로. 되게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재밌었어. 전 오프닝에서 그 자연을 훑고 들어가는 그 장면에서 약간 입 벌어져가지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재밌겠다. 맞아. 드래곤 길들이기 맞아요. 그 드래곤 길들이기 제 기억에 맞다면 2편 빼고 1, 3을 봤는데 1, 3 다 너무 재밌었고 맞아요. 되게 아쉬움이 거의 없는 되게 잘 만든 애니메이션이었어요. 맞아. 딱 진짜 웰메이드라는 말이 어울리는 애니메이션이고 그러니까 이게 또 지금은 제가 시원함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지만 제일 인기가 좋았던 거는 바로 그 투슬리스라는 용의 디자인인데 생김새인데 뭐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얘가 고양이랑 진짜 비슷해요, 습성이. 약간 그 희컵이 투슬리스를 만나서 친해지는 과정이 약간 길냥이한테 애정 주고 밥 주고 이러다가 맘 열고 결국 이렇게 간택당하는 약간 그런 느낌 있죠.
그래서 딱 그거 옮겨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애 눈도 완전 고양이 같아요. 그래서 맞아. 뭐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투슬리스 눈이 이제 빠져들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감정 표현 같은 것도 이제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되게 섬세하게 잘 해놔가지고 막 내가 약간 그 왜 랜선 이모처럼 둘의 우정을 막 응원하고 있고 막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 제작진도 실제로 고양이를 좀 연구를 많이 했대요. 그 캐릭터 잡을 때. 그래서 다른 용들도 약간 고양이의 습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막 이렇게 긁어주면 좋아한다거나 뭐 그런 뭐 고양이랑 되게 비슷한 행동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거 개봉하고 이제 후기 보면은 자기 기르는 고양이랑 약간 비교하는 분들 되게 많이 봤고 그런 게 좀 재미있었던 포인트인데 이게 또 원에서는 완전히 진짜 길냥이 같고 2에서는 그냥 같이 사는 그냥 반려동물과 같이 사는 느낌인데 3에서는 그러니까 투슬리스도 완전 커가지고 약간 동료 같은 느낌이 되거든요. 그것도 되게 멋있어. 되게 멋진 용이 돼요. 그래서 그런 재미도 있으니까 까만 고양이 같다 진짜. 그쵸. 딱 까만 고양이 네로 같은 까만 고양이? 느낌의 되게 까맣게 생긴 용이에요. 근데 엄청 멋있어지네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엄청 심오한 스토리도 아니고 뭐 엄청 슬프거나 괴로운 것도 아니고 뭐 물론 나이브한 설정은 있어요. 약간 그 아까 해피피트 얘기하신 것처럼 뭐 되게 약간 오래된 영화 그러니까 2010년에 개봉했을 뭐 약간 그 시절에 그런 나이브한 설정들이 있는데 뭐 그거 감안하고 봐도 그냥 시각적으로 되게 청량하고 만족감이 큰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마침 3편이나 있으니까 집에 있으면서 지루할 때 하나씩 틀어가지고 이제 선풍기 틀면 이제 또 약간 4DX 되잖아요. 그래서 벌럭벌럭 즐기면서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온 지리는 시원한 영화는 바로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입니다. 무서운 거 아니야? 죽음에서 돌아왔대. 무섭지 않아요. 일단 제목은 지리겠는데 무섭지 않으면 공포영화 아니에요. 그냥 스릴러? 복수극이에요. 복수극. 그냥. 근데 이거 너무 괴로울 것 같아서 저는 아직도 시도를 못 했거든요. 그렇게 괴롭진 않아요. 아니 그냥 디카프리오가 나오면 몰라 늘 생고생을 하잖아 영화에서. 맞아. 디카프리오가 자기 영화 인생 중에서 가장 고생한 영화가 아닐까 생각하는 그 정도는 맞고 근데 그게 배우가 고생한 거긴 한데 영화 자체가 뭐 못 볼 만큼 힘들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이 영화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고 그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라는 감독의 작품이에요. 이 감독님이 되게 사실적인 미장센을 중요시해서 그 맘마미아는 CG였잖아요. 물론 거의 다 직접 찍은 거를 한 거지만 근데 여기는 아예 로케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어딘데? 이렇게 다 찍어 로케가 되게 많아요. 막 캐나다에 어디도 갔고 무슨 거의 정글 막 숲 이런 데던데? 맞아요. 숲 이런데 막 배경이 뭐 아르헨티나도 있고 미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되게 여러 군데 로케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도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이따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영화는 그 복수극이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톰 하디가 나와요. 그 실범이랑 저랑 톰 하디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톰 하디가 얼굴을 제대로 나오는 경우가 없잖아 영화에서. 거기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도 얼굴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머리 삭발했죠? 모자 또 뒤집어 쓰고 수염 막 이렇게 길러가지고 처음에 저는 못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래도 얼굴이 나오는 막 베놈처럼 이렇게 한 건 아니라서 얼굴이 나오는 몇 안 되는 영화 중에 하나고요. 뭐야 이거 거의 소린처럼 그냥 맞아요. 자, 이 영화는 때는 19세기 미국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한창 영국에서 미국으로 막 넘어갔었잖아요, 유럽인들이. 그래서 동부에서 자리를 잡았었는데 서부도 이제 개척을 하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 원래 살고 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주민들을 좀 공격하면서 그들의 땅을 뺏으면서 막 전쟁까지 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이때는 아직 지금의 미국과 달리 막 개발 전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미지의 세계 같고 막 설원, 막 엄청 높은 침엽수들, 그 미친 듯이 흐르는 폭포 같은 것들, 막 대륙의 약간 스케일이 쩌는 그런 배경이라서 일단 자연이 그렇게 나오니까 너무 마음이 트여요. 광활한 자연. 그래서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들고 그 디카프리오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서부 개척 시대니까 이제 전쟁도 하고 짐승 같은 거 사냥해서 가죽 같은 걸 모아서 팔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이제 군대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고용된 민간 사냥꾼이에요. 왜 이 디카프리오가 그 민간 사냥꾼을 할 수 있었냐면은 이 사람도 어쨌든 이주민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원래 영국인이었다가 이제 미국인이 돼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옛날에 원주민 여성이랑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사이에 애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 길이나 이런 것들 잘 알고 있어서 그 미국 군대를 조금 길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원주민 공격을 받고 전쟁을 치르다가 겨우겨우 목숨만 이제 유지한 상태에서 탈출을 하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토마디도 같이 나오는데, 토마디도 그 군대 소속된 사람인데, 토마디는 약간 그런 영화의 전형적인 그런 나쁜 사람 있잖아요. 좀 질 나쁘고 거칠고 막 이런 캐릭터예요. 좀 툴툴거리고 막 뭔가 그 주연하고 항상 그 대립을 빚는 그런 역할로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지리는 씬이 나오는데, 이제 그 탈출하다가 잠깐 정찰을 해요. 이 디카프리오 역할 글래스거든요, 이름이. 글래스가 정찰을 하다가 아기 곰들하고 마주쳐요. 아기 곰? 아기 곰이 있다는 거, 엄마 곰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곰이, 우리는 뭐 귀여운 곰만 맨날 보지만 실제 자연에서 곰은 그냥 인간을 마주치면 죽이잖아요. 죽는 거라며. 그래서 아기 곰이랑 마주치자마자 저기서 어른 회색 곰이 막 귀엽게 뒤뚱뒤뚱이 아니라 그냥 미친 듯한 속도로 총을 채 꺼내기도 전에 달려와서 멧돼지처럼. 네, 그 글래스를 이렇게 공격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막 죽은 척해도 안 돼. 뭐 계속 공격해. 목덜미에 물어가지고 막 흔들고 물고 찢고 막 발로 밟고, 여기서 이제 거의 오줌 싸거든요, 진짜. 누가 셨나요? 죽어요 그러면? 개지려. 전 지리진 않았어요. 짜셨어요? 잠깐 화장실 갔다 왔어요. 그 정도로 무서워요. 이게 진짜 너무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공포 영화가 주는 그런 공포랑 좀 다른 느낌? 진짜 자연에서의 느끼는 그런 공포감 있잖아요. 근데 그 압도적인 공포감이 이제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너무 시원하다 못해 추운 이제 느낌을 겪게 되는 거죠. 글래스 당연히 거의 사망 직전이 됐을 거 아니에요. 주인공인데 막 여기 다 뜯기고 거의 목이 찢겼어요. 여기가 막. 그래서 이런 걸 겨우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치료를 좀 했는데 어쨌든 목숨은 부지했지만 이제 살기 위해서는 며칠 동안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원주민 피해서 도망가던 상황이었으니까 이 글래스 때문에 계속 이제 늦어지는 거예요. 뭔가 막 설원을 막 올라가야 되는데 얘를 막 거의 이렇게 지게 같은 걸로 이고가고 막 이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 토마디가 죽이고 가자고 그냥 이렇게 너무 짐짝이니까 죽이고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다가 뭐 군대 이제 대장은 안 된다. 그래도 다 같이 가야 된다. 내 조직이다. 이렇게 막 대립을 빚다가 결국은 어찌 해가지고 그 토마디가 글래스 아들 있다 있잖아요. 그 아들을 죽여요. 갈등을 빚다가. 왜 죽여? 왜냐면 글래스를 계속 죽이고 버리자고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당연히 아들은 반발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빠를 같이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토마디랑 계속 갈등을 빚다가 결국은 아들을 그 디카프리오가 거의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몸을 못 움직이는데 눈만 뜨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앞에서 죽여요. 미친놈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진짜 완전 압도적인 연기가 나와요. 진짜 몸을 못 움직이니까 오로지 표정으로만 그 화가 나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연기가 진짜 개쩔어, 완전. 이가 거의 부서질 듯이 갈면서 진짜 이가 갈린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면서 진짜 오열하거든요. 이걸로 상 탔나요? 맞아요. 상 탔어요. 이걸로 그 수건 사업을 했죠. 수건 사업 여기서 했구나. 맞아요. 이거 기억난다. 네, 그래서 그 연기가 진짜 너무 충격적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복수극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토마디가 전부 다 이제 글래스를 버려두고 가거든요. 아들을 죽이고. 근데 이제 글래스가 혼자 자기 몸을 회복해서 결국 어찌어찌 이렇게 그 토마디를 복수하러 가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숙적으로 나오는구나. 맞아요. 토마디를 이제 잡으러 가는 그런 복수극이고, 끝에는 뭐 복수가 나오니까 또 시원한 것도 있고, 또 뭐 되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영화고, 이 영화의 재미 포인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 그리고 그 지리는 곰씬, 진짜. 그리고
연기, 그리고 이게 좀 재밌는 게 실존 인물을 배경으로 했다는 거예요. 네?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게 서부 개척시대에 실제로 구전과 와. 약간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글래스라는 진짜 인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물을 모티프로 삼아서 그 사람의 이렇게 이런 썰이 좀 어느 정도는 실제인가 봐요. 그래서 요거를 배경으로 이제 영화를 만들었다. 이게 있고. 그리고 또 네 번째 좋은 거, 다섯 번째인가 벌써? 손가락 꼽기 어렵네요. 아무튼 그거는 그 사카모토 류이치 있잖아요. 음악 감독이 음악 작업을 했습니다. 개쩔죠? 네, 그리고 아까 그 수건 사업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영화로 아카데미 감독상, 나무주연상, 촬영상 디카프리오가 드디어 상을 받게 되는 그런 영화였고. 아니, 와, 매치가 안 된다. 음악이. 맞아. 어떻게, 너무 궁금한데?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촬영과 그 음악이 이 엄청 극한의 상황에서의 뭔가 숨이 차거나 입김을 내뱉거나 이 설원에서의 어떤 그런 거를 되게 음악으로 잘 만들었고 촬영도 뭐야, 약간 클래식 같은 거예요? 더 웅장한 클래식이랑 좀 다른데 웅장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 촬영도 되게 특이한 게 클로즈업을 진짜 많이 써요. 그 인물들 간의 어떤 이제 얼굴이라던가 이런 걸 담기 위해서 근데 가까이서 이렇게 붙었을 때 설원이고 막 계속 막 어딘가를 오르고 막 이러니까 숨이 차니까 입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가 그 카메라를 뿌옇게 만들거든요. 계속. 그거를 크게 개의치 않고 연출적으로 되게 잘 활용을 해서 엄청 생동감 있게 느껴지는 그런 그래서 촬영상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고요. 약간 다큐 느낌 나겠다. 그렇게 했으면. 약간 그래요. 근데 너무 지려. 그래서 지리는 다큐야.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고 아까 아르헨티나에서도 로케를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그 디카프리오의 수상소감 화제가 됐던 수상소감이랑 연결이 돼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눈밭을 찾아서 촬영을 해야 됐었는데 미국이라던가 캐나다라던가 이런 곳들이 이상 기후로 인해서 눈밭이 있어야 될 자리가 없어진 거죠. 마치 최근에 시베리아처럼 남극처럼. 그래서 결국은 그 아르헨티나 최남단까지 내려가서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겪은 디카프리오가 이제 수상소감에서 이 기후변화는 실제 하고 있으며 굉장히 급박한 위기 상황이다를 2016년에 말을 했었죠. 4년 전에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강조를 했었고 막 되게 명언을 많이 남겼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지구를 당연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걸 제가 다시 찾아보면서 4년 전이잖아요, 벌써. 근데 4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또 얼마나 노력을 했나. 지구를 더 깎아먹은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저희가 저번 주에 녹음했던 그 컨테이전이랑 또 연결해서 많이 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시국에 더 재밌게 좀 느껴졌던 영화였습니다. 네. 자, 저도 개봉했을 때 꼭 보고 싶었는데 너무 빡셀 것 같아서 시도를 못했어요. 맞아요. 생각보다 빡세지 않은 게 그 영화의 대부분이 디카프리오가 혼자 생존하면서 이제 복수를 하러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빡세단 빡세겠다 그래 하긴 배우가 진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게 너무 그래 이게 기준이 다를 수 그래 있어. 기준이 다르네. 저는 약간 인물 간의 갈등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빡센 건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얼음물에서 찍고 네, 막 고생을 진짜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스틸을 보면은 그 디카프리오의 표정이 정상인 컷이 많이 없어요. 맞아. 약간 정줄을 놓고 있는 표정이 많아가지고 무슨 생존 영화 같은 건 줄 알았네. 물론 생존 영화겠죠. 근데 와우. 생존 영화 만든 거 아니에요? 생존 영화 아니야? 복수극이라고. 생존 플러스 복수. 그쵸. 근데 이게 복수에 대한 어떤 것이 더 크다 보니까 막상 제가 영화를 봤을 때는 막 생존한다의 느낌보다는 그냥 복수의 어떤 느낌을 더 강하게 느꼈는데 그냥 영화 내재적으로 빼고 그냥 밖에서 봤을 때 그냥 디카프리오 배우 자체 약간 생존기 같은 느낌은 들죠. 연기 자체가. 와우. 영화도 좀 길지 않아요? 길다고 알고 있어서 더 약간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어. 2시간 한 3시간? 그치, 맞아. 엄청 길어. 와. 근데 막 엄청 그렇게 또 엄청 길게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찾아보니까 그 영화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랑 더불어서 좀 그 원주민들의 비극 같은 거를 나타내는 뭐 다큐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하던데 그래서 영화 볼 때 이것도 참고하면은 좋대요. 이게 되게 좀 흥미로웠던 게 그 이
이 배경 자체가 서부 개척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대륙인이 이 대륙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공격하고 파괴해 가면서 그 땅을 약간 개발하려고 하는 게 되게 묘하게 가만히 있는 지구를 약간 인간들이 들쑤셔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랑 되게 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원주민들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같이 화합하면서 잘 살지 못하고 공격을 당하니까 당연히 방어를 할 수밖에 없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자꾸 파괴해 나가는 느낌이 드는데 뭔가 묘하게 지금 상황과 뭔가 엮여서 그렇게 좀 보여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궁금한 게 그러면 주인공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그 개척자잖아요. 개척자인데 조금 특이한 포지션에 있어요. 개척자인데 그 원주민과 사랑에 빠져서 좀 어떻게 보면 화합을 이루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 밑에 애도 생겼던 케이스인데 똑같이 그 원주민 그 집단 자체가 또 공격을 받아가지고 마을이 폐허가 되고 아내가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 영국인 장교한테. 그래서 그 영국인 장교를 죽여요. 근데 그게 같은 영국인 사이에서는 되게 이제 네, 그런 느낌이죠. 그럼 오히려 약간 그 외지인이지만 원주민 분들과 어우러져 살고 있는 오히려 그쪽에 가까운 인물로 나오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아들도 보면은 이제 그 약간 네이티브 아메리카의 얼굴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도 결국은 영국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럼 토마디가 영국 토마디도 침략자. 맞아요. 침략자 같은 역할이고. 맞아요. 그렇구나. 좀 재밌었던 게 서부 개척 시대라고 하면은 그냥 계속 약간 사막, 뭐 카우보이 이런 것만 저는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때문에 찾아보니까 서부 개척 시대라는 게 되게 긴 시간이었고 생각보다 그 안에서 뭐 사막이나 뭐 이런 카우보이의 뭐 그 시대도 있었지만은 그 전 시대에 또 다양한 또 이런 얘기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걸 찾아보는 것도 좀 재밌었어요. 미국 역사. 네, 이렇게 시원한 영화, 각자의 시원한 영화를 가져와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답답한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듣고 계신 분들도 저희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시원한 영화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오늘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적응 중이라 뭔가 잘 돼야 할 텐데 된다. 점점 더 나아지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재미있는 주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둥.